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 Intensive NLP Task이며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자연어처리 팀의 신문종입니다. 오늘 발표는 수빈님, 희수님, 진홍님, 명훈님, 경진님이 정말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이번이 제 첫 발표라 미숙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 Experiments, 그리고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우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번호를 미리 기억하신 후에 질문 시간에 알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현재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학습 방식으로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랭귀지, 그러니까 마스크 인필링이나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을 통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그리고 버트 역시 노이즈를 이제 디노이징하는 방식으로 많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스크 스페시픽한 구조를 갖는 모델에 비하여 성능이 그런 태스크들에 비해서 다소 낮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델의 널리지가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는 특정 인풋이 모델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어떤 부분에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를 참고하고 산출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PL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트리버라는 방법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리트리버 모델은 이름과 같이 널리지 베이스에서 검색 리트리버를 진행하고 그 해당 인풋에 맞는 컨텍스트를 찾아서 던져주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요즘 리얼M과 같은 모델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요즘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델은 학습 시 라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너럴 퍼포스와 그리고 널리지 인텐시브 태스크의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오픈 도메인 챗봇이고 그리고 운이 좋게 하세라라는 하이퍼 커넥트에 베타 테스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대화는 하세라라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와의 대화입니다. 좌측의 대화는 이제 신변잡기, 스몰톡을 이제 하세라와 나눈 기록인데요. 이제 23살 여성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으로 이제 적절한 답변을 이제 좌측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뭐 하고 지내? 그러면은 뭐 저런 식으로 답변을 받아보았는데요. 신변잡기적 대화에서는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측을 보시면은 이제 취미가 헬스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래플다운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뼛속까지 헬스인이라는 맥락을 잡고 이제 래플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았는데 이제 버추얼 휴먼과 일종의 QA를 진행한 거죠. 근데 이제 답변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스라의 페르소나가 이제 전문가 그리고 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화가 적절한 비교가 되기는 좀 힘들겠으나 하스라를 단순 PLM으로 생각한다면 널리지 인텐시브한 QA 그리고 퀘스천 제너레이션 그리고 팩트 체크 같은 부분에서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PLM의 단점을 널리지 베이스와 이를 참고할 능력이 있는 리트리버를 붙여줌으로써 PLM의 성능을 널리지 인텐시브한 태스크에서도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해당 논문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스라에게 사전을 선물한다면 즉 지식이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모델에 non parametric한 널리지 베이스가 있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리트리버를 붙여준다면 널리지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 논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바이엔코더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이엔코더는 이 해당 논문에서 이제 리트리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엔코더는 이제 특정 인풋이 있고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이 존재할 때 인풋에 맞는 적절한 캔디데이트를 찾아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겁니다. 해당 모델은 이제 총 2개의 인코더가 필요한데요. 2개의 인코더는 모두 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인코더, 버트겠죠. 그리고 캔디데이트 인코더, 역시 버트입니다. 이것을 따로 두고 쿼리와 그에 맞는 캔디데이트를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제시되었던 크로스 인코더에서는 이제 하나의 버트에 인풋과 그리고 세퍼레이션 토큰 들어가고 그다음 캔디데이트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롱 시퀀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바이엔코더라는 리트리버가
고안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바이엔코더에서는 이 두 개의 버트가 있습니다. 버트 쿼리 그리고 버트 더큐멘트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둘 다 센텐스 인베더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풋을 쿼리 버트에 주입하고 해당 CLS 토큰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간주하고 더큐먼트, 그리고 즉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를 더큐먼트 버트에 순차적으로 넣어서 문장별 CLS를 뽑아냅니다. 캔디데이트 1은 그거 알아 나도 몰라 라는 아까 제가 래플다운으로 물어봤을 때 하세라가 뱉었던 답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임의로 만든 답변입니다. 바이엔코더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 등등인 건 알아. 그래서 캔디데이트 2 CLS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색깔별로 봐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너도 운동 좋아하니? 그래서 캔디데이트 3. 그리고 이것을 더 프로덕트 어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더 프로덕트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캔디데이트에 맞는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번째 응답을 뽑아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엔코더, 즉 리트리버 모델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적절한 응답을 라벨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해당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이 캔디데이트 2가 라벨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은 이제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데피니션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X는 인풋 시퀀스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마 예시가 나올 텐데요.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QA를 진행한다고 하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 라는 인풋 시퀀스를 X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QX는 쿼리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QX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Z는 이제 더큐먼트 청크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추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를 100단어씩 끊어놓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Z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Z는 더큐먼트 Z의 레이턴트 벡터,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 겁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더큐먼트 버트를 통해서 인베딩된 하나의 벡터고 매트릭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 에타 Z 기분 X는 인풋이 X일 때 Z가 검색될 확률입니다. 즉 쿼리 벡터와 그리고 이 매트릭스와 더 프로덕트 어텐션을 진행하면은 그에 대한 스코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는 이제 마지널라이즈한 이런 아웃풋 시퀀스, 즉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PY, YI 기분 XZY 그리고 YI-1까지의 토큰이 주어지고요. 이것은 타임 스텝 i에서의 y의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총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너레이터 모델, 그러니까 BART, T5와 같은 이제 시퀀스 모델이나 아니면 GPT와 같은 제너레이터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BART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트리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엔코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엔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보여드린 버트 더큐먼트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널리지 베이스들을 인베딩한 다음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키피디아, 커먼크롤, 트위터 같은 널리지 베이스들입니다. 이 널리지 베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에서는 특히 인덱스드 널리지 베이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인덱스드 널리지 베이스는 사실 위키피디아를 100단어 단위로 이제 자른 뒤 해당 청크를 이제 캔디데이트 인베더에 넣어 추출한 레프레젠테이션의 집합입니다. 아래 이 보이시는 그림과 보이는 형태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논문에서는 2018년도 위키 덤프를 사용하였는데 100단어 단위로 자른 청크가 총 2100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캔디데이트 버튼은 이런 청크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은 뒤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버튼을 업데이트하게 된다면 2100만 개의 레프레젠테이션 역시 업데이트되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논문에서 언급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리트리버를 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풋을 쿼리 인코더에 넣은 뒤 더큐먼트 인코더로 미리 인베딩해 놓은 널리지 베이스와 더 프로덕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 K개의 인덱스 스코어가 하이 스코어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탑 K를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 2번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인덱스가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인덱스를 뽑아냅니다. 그 후에 이제 디코딩을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총 디코딩 스트래티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렉 토큰 디코딩 렉 토큰 디코딩 방법, 하나는 렉 시퀀스 디코딩 방법입니다. 렉 토큰 디코딩 방법은 사실 굉장히 스탠다드한 NLP에서 쓰이는 스탠다드한 방식의 디코딩 빔 서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렉 시퀀스 디코딩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임 스텝마다 K개의 청크를 빔 서칭 한다고 일단 적어 놓았는데 사실 타임 스텝마다 K개의 청크를 빔 서칭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홀 시퀀스 Y를 뽑아 놓고 더큐먼트 간에 이제 빔 서치를 진행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토큰별로 더큐먼트를 서칭해서 그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더큐먼트별로 빔 서칭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렉 토큰 방식의 디코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캔디데이트 아까 3개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더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칭한 세 가지의 인덱스를 단순히 이제 인풋 시퀀스와 세퍼레이션 토큰 하나 붙이고 그리고 아까 이 임진왜란은 제가 인풋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임진왜란은 조선 1592년도 뭐 이렇게 이러한 시퀀스가 해당 인덱스에 들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세퍼레이션 토큰 붙이고 시퀀스를 컨캣한 다음에 하나의 롱 시퀀스로 바트 인코더에 넣습니다. 그래서 바트 인코더에 총 세 가지 버전의 총 세 가지 버전의 놀리지 베이스가 인코딩 되고요. 이를 도큐먼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바트 디코더에서는 해당 타임스텝 i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놀리지 인덱스에 대한 어텐션을 진행하고 이 아까 도큐먼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명명한 것이 해당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렉 토큰 방식의 디코딩은 매 토큰이 제너레이션 될 때마다 뽑힌 탑 K개의 도큐멘트를 따로따로 어텐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별로 각각 다른 도큐멘트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이제 렉 시퀀스 디코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당 보시는 그림은 논문 1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리뷰하는 미덥에서 미덥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예시인데요. 일단은 X가 있을 때 총 3가지의 탑 K개 도큐멘트를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홀 시퀀스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총 2가지의 후보가 빔 서치로 찾아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각각 제가 아까 도큐멘트에 대한 빔 서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X 기분 Z1, X 기분 Z2, X 기분 Z3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렉 시퀀스 방식에서는 사실 이러한 놀리지 베이스를 뽑아낸 다음에 토큰별로 다시 놀리지 베이스를 다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리트리버는 총 디코딩에서 한 번만 진행되고 그래서 갖고 있는 확률을 가지고 빔 서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빔 서치가 아니라 단순히 X가 주어졌을 때 다른 문서가 검색될 확률을 곱해주고 거기서 최고 확률을 가진 하나의 시퀀스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렉 시퀀스 방식은 모든 하나의 홀 시퀀스가 제너레이션 될 때 총 하나의 도큐멘트만 참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이제 실험에서 해당 모델의 셋업은 일단은 제너레이터는 바트 라지 그리고 프레트렌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바트 라지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위키피디아 2018년 덤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개 단어로 청크를 하였고요. CPU에 담아서 이제 파이스를 이용해서 MIPS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총 100기가의 메모리가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리버에서 총 아까 저는 K를 3으로 예시로 들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K를 5 또는 10으로 해서 문서를 검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널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는 해당 논문에서는 총 4가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도메인 QA, 그리고 문장으로 이루어진 질의가 있고요. 해당 오픈 도메인 QA는 1개에서 5개로 이루어진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에 5개 단어면 이제 답안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오픈 도메인 QA지만 앱스트랙티브 오픈 도메인 QA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질의가 있고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답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MS 마르코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질의가 있으면은 10개의 골드 패시지가 주어지고 특정 골드 패시지에서 골드 패시지에서 이제 답을 생성하는 그런 힌트가 주어지는 오픈 도메인 QA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팩트 베리피케이션인데요. 이제 랭귀지에서 어떠한 문장이 주어지고 그 문장이 팩트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지 이건 피버 3고요. 그리고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은 피버 2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총 클레임과 에비던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비던스가 클레임을 서포트하면은 맞다는 이야기고 리퓨드 하면은 이제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보가 합당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거면 피버 2, 그리고 합당한지 아닌지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피버 3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퀘스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앤서가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질의를 생성해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앤서가 더 월드컵이라고 하면은 1986년 멕시코는 해당 대회를 개최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질문을 질문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은 이제 지오파디 퀘스천 제너레이션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오픈 도메인 Q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스코어를 보시면은 렉 토큰과 렉 시퀀스가 굉장히 소타를 많이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은 TQA는 이제 클로스북이고요. 이제 클로스북은 파라미터 널리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인풋이 들어가고 그 인풋에 맞는 답안을 여기서는 T5인데 T5가 그냥 자체로 생성하였다. 그리고 오픈북은 리트리벌 모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리트리버고요. 오픈북은 해당 널리지 베이스가 있고 그 널리지 베이스에서 인풋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널리지 베이스 인풋에 따른 널리지 베이스에서 이제 적절한 널리지 베이스를 검색하여서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렉 모델은 이제 2가지 방식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 널리지 리트리버를 뺀다면은 파라메트릭한 방법이고 널리지 리트리버를 붙인다면은 넌 파라메트릭한 방법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소타를 달성하였다라는 것에서 오픈 도메인 QA는 좀 의미가 있었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앱스트랙티브 오픈 도메인 QA인데요. 소타는 팜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별표 표시 붙은 거는 골드 패시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이제 빙 로그에서 추출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리스폰스가 이제 골드 패시지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빙 로그에서 추출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날씨 어땠어? 라고 하면은 무조건 골드 패시지가 있어야 해당 답안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렉 토큰과 렉 시퀀스 모델은 그러한 골드 패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스코어를 달성하는데요. 일단은 바트보다는 2점에서 한 3점, 많게는 3점까지 점수 차이가 나고 그리고 해당 점수를 골드 패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달성하였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팩트 버리피케이션인데요. 마찬가지로 팜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별표는 골드 에비던스를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소타는 이제 인풋에 클레임을 넣고 그 에비던스가 있고
이 에비던스가 클레임을 서포트하냐라는 방식으로 이제 아웃풋 라벨을 이용하여서 학습을 하였고, 이제 렉과 바트는 그냥 클레임만, 인풋에는 클레임, 그리고 아웃풋에는 라벨만을 이용하여 그런 클레임을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참이다 아니다 아니면 알 수 없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비던스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널리지 베이스만을 이용하여서 이제 해당 스코어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트를 크게 우회하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퀘스천 제너레이션에서는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아까 렉 토큰 제너레이션 방식은 토큰별로 다 각각 다른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BOS 토큰이 주어지고 그리고 더 선까지 주어진 걸 보면은 도큐먼트 2에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좀 높게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2를 읽어보면은 The sun also rises 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의미 있는 널리지 베이스에서 이제 의미 있는 컨텍스트를 뽑아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리트리버에 대한 라벨이 없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컨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퀘스천 제너레이션 한 건데요. 이 물음표는 부분적으로 좀 틀린 말, 그리고 별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렉 토큰과 렉 시퀀스를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굉장히 맞는 질문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발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렉 토큰 시퀀스 방식을 전부 가져왔고요. 그리고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는 아까는 이제 댄스한 방식의 리트리버를 사용하였다면은 이거 BM25라는 방식은 약간 TF-IDF처럼 해당 시퀀스를 좀 스파스한 방식의 인베딩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픈 도메인 QA나 아니면 퀘스천 제너레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댄스한 방식이 훨씬 더 괜찮다, 준수한 스코어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피버 같은 경우에서는 스파스한 방식이 조금 더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제 라벨과 그리고 이제 인풋이 굉장히 일치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스파스한 방식의 인베딩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리트리버를 파인튜닝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리트리버를 파인튜닝하지 않고 프로즌 시킨 다음에 바트만 업데이트를 시켜준, 바트에 있는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사실 리트리버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고 바트만 업데이트 시켰을 때 성능이 굉장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그리고 널리지 베이스에 엄청난 디펜던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기존 셋업은 이제 2018년 위키 덤프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널리지 베이스만 2016년 위키 덤프로 바꾼 다음에 2016년에서 2018년에 지도자가 바뀐 데이터 셋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who is the posit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월드 리더 중에서 바뀐 사람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who is president of Republic Korea라고 하면은 2016년 놀리지 베이스를 갖고 있다면은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8년 놀리지 베이스를 갖고 있다면 문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해당 실험 결과를 보면 2016년 놀리지 베이스를 갖고 있을 때 2016년 리더를 응답한 비율이 70%고, 2016년 놀리지 베이스로 2018년 리더를 응답한 비율이 이제 4%, 이제 또 2018년 놀리지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2018년 리더를 응답한 비율이 68%입니다. 그래서 놀리지 베이스에 굉장히 모델이 디펜던트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랭 모델은 널리지 베이스에 따라서 응답을 산출해내고 모델 전체를 재학습시키지 않고 널리지 베이스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튜닝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해당 논문은 제너럴 퍼포스한 모델을 리트리버와 결합하여서 널리지 인텐시브한 태스크에 대한 엔드-투-엔드 레시피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특정 태스크에서 이제 골드 패시지, 그리고 또 에비던스 사용 없이
갖고 있는 널리지 베이스만을 이용하여서 의미 있는 스코어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또 널리지 베이스 핫스와핑, 아까 말씀드린 2016년 널리지 베이스를 2018년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 해도 모델을 어느 정도 다시 튜닝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세 가지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